자, 계속합니다. 580페이지 우리 주임법 하고 있죠? 잘 뭐 할만하세요? 네. 580페이지 우선 변제권 할 차례예요. 방금 우리 대항력 쭉 봤고요. 우선 변제권은 아까 그랬죠.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대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배달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 한다고요. 우선 변제권은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 이걸 밑에 적어놨는데 가끔 출제가 돼요. 이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임차인이 AA, 임차인 A는 주민등록을 2월 1일 날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2월 1일이었다. 거기 있는 날짜로 할까요? 2월 5일. 2월 5일로 합시다. 2월 5일, 2월 5일 날 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이때 이제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 그렇지. 2월 6일 0시지.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 발생 시기와 확정일자 받은 시기 이것이 이제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난 때가 언제예요? 2월 6일이죠. 2월 6일 0시죠. 그래서 이때 대항력과 같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주민등록을 했어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때 확정일자 혼자 외톨이잖아요. 그날 밤 대항력이 만나야 생겨야 이게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생겨요, 이게. 근데 지금은 다 그 주민등록 할 때 이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초기에는 이 법원 등기소에서만 찍어주는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어주는 걸 여러분 너무 당연시 생각하시는데 확정일자라는 건 경매시 우선 변제권을 주는 권리인데 이걸 동사무소에 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편의상 그렇게 해준 거고 처음엔 등기소에서만 해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확정일자 미리 찍고 다음날 주민등록 그 다음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어도 결과는 같다 다르다. 결과는 같아요. 주민등록한 다음날 대항력 생기고 대항력이 생겨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찍었는데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받았을지라도 우선 변제권은 주민등록한 다음날 생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 B 2월 5일 날 주민등록을 했고 근데 집에 와버렸어. 집에 왔는데 마침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집사람한테 혼났죠. 세상에 확정일자도 안 찍어왔다고. 이게 모를 수가 있냐고. 자기도 인제 배웠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확정일자를 찍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랬다면 대항력 언제 생길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2월 6일 0시예요. 대항력은 무조건 뭐한 다음날, 주민등록한 다음날이다. 다음날. 2월 7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만나네. 이때 만나니까 이땐 2월 6일에 생겨요. 이건 0시가 아니라 그날 생겨요. 그날. 그래서 이것도 좀 익혀두세요. 거기 제가 약간 말을 좀 잘못 썼는데 2번의 셋째 줄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2월 5일에 했는데 이거 을자를 지우고요. 을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이 을자 지우시고요. 을자 잘못 들었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2월 5일 날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날 2월 6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고요. 대항력은 2월 6일 0시에 생기고 우선 변제권 2월 6일에 생깁니다. 네. 만약에 저당권이 2월 6일 날 등기가 됐다면요. 이 A와 비교하면은 A가 다 앞서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보다 다 선순위예요. 선순위인데 그 B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항력은 앞서 있죠. 대항력은 앞서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동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동순위 배당을 해요. 근데 임차인은 배당을 다 못 받더라도 대항력이 선순위므로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경락이 인수예요. 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공부해봤습니다. 자, 3번이 그 얘기예요. 임차권은 경매가 된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부터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4번을 밑에다 왜 썼냐면 좀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볼게요. 임차인이 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갖고 있어요. 뭐 2순위로 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됐는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뭘 했어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다 못 받든 뭐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한다. 근데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방금 2번이. 3번이 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그 3번의 두 번째 다시 보면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은 소멸하지 않는 건 대항력이라는 얘기지 우선 변제권까지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다.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야.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강제경매 신청.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문경매 신청은 안 내요. 저당권처럼 이문경매 신청은 안 돼. 그럼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소송에서 뭘 받아내? 확정 판결을 받아내요. 네. 강제경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을 먼저 해. 소송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뭘 받아내요? 판결문을 받아내요. 이 판결문은 보증금 돌려줘라 라는 판결문이지 이걸로 곧바로 경매가 또 되는 게 아니고요. 판결문을 확보하면은 경매법원에 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집행문 부여 신청. 제가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써주세요. 신청서를 내면은 집행문을 줘요. 그래서 판결문, 집행문 이 두 가지를 묶은 걸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집행권원. 많이 들어본 단어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란 뜻이에요. 이거를 경매 신청서와 함께 써내면 이루어지는 걸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강제경매. 이 저당권 같은 애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임의경매라고. 근데 강제경매를 할 때는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데 민사집행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대 의무 이행을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채무자를 이행지체로 빠뜨려야 되는데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행지체가 된 것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 임차주택을 비우고 경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사집행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거죠. 임차인이 방 빼면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 신청할 때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방 빼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방 안 빼고 계속 거기 거주하면서 경매할 수 있어라고 주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만든 거죠. 2번이 그 얘기예요. 임대인이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런데 3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는 빼야 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는.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빼도 되고요. 그래서 3번 문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임차주택을 결국에는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관련 판례에 써 있는데 1번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확정일자를 왜 계약서에 찍느냐 그 취지를 앞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왜 계약서에 찍냐면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의 금액을 사후에 변경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다. 계약서를 집주인하고 짜고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 보증금을 더 많이 배당받고 놀아먹을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위변조 방지 목적이라고. 이 계약서는 임대차 공시 방법은 아니죠. 계약서를 집에다 붙이고 사는 건 아니잖아. 집 앞에다가. 임대차 공시는 주민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 진정에 작성되었다면은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물을 표시할 때 아파트 명칭,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항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는 얘기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모두가 계약서를 쓰는데 아파트 이름도 안 쓰고 동호수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나 정신이 없으냐? 네. 자, 2번은 그 왼쪽에서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자, 3번. 일단 앞부분은 믿지 않셔도 됩니다. 공시 방법 없는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 요건인데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잖아요. 대항 요건인데 왜 우선 변제 요건이라고 썼냐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면서 우선 변제권이 요건이기도 하지.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 변제 요건이기도 하니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까지 이걸 유지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항 요건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선 변제 요건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유지를 해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음 주에 경매할 때 배우는데 법원이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라 날짜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날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그다음에 4번은 최근 건데 쉬워요. 이건 이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1번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아무도 없어 밑에는. 왕순이죠.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소송 집행물을 확보해서 이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직접 한 사람이라고. 그럼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별도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경매 신청했다면 우선 변제권을 선택에 행사한 것이므로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위해 다음 페이지 별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5번은 나중에 합니다. 자, 6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포함해요. 대지에도 미친다고요. 대지 가액을 포함한 건물 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도 미치고 어디 미쳐요? 대지에도 미쳐요. 임차인을 많이 살아가죠, 지금. 사실 건물 임차인인데 불구하고 대지가 경매될 때도 합쳐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 대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것 같은 효력을 가져요. 네. 이런 논리라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논리라면 6번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임차주택 대지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이 경매됐다. 우선 변제권 행사됩니다. 대지만 경매될 때도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됩니다. 네, 됩니다. 자, 7번. 7번에 일단 세 번째 줄까지는 읽고만 갈게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좀 이따 배울 소액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문제 없죠. 그런데 이어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임대차 성립 당시에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잖아요. 임대인 소유였어요. 우선 변제권이 양쪽에 다 미치고 있었죠. 근데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어도
우선 변제권은 계속 여기에 따라가지요. 이게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서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8번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주택이 건물이 있는데 그 필지가 대지가 쪼개져서 여러 필지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그 대지의 일부만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일부만 경매될 경우도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위에 7번하고 유사한 논리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어서 쓴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뭐 재계약을 했다 이거지. 또는 뭐 묵시적 갱신을 했다 이거지. 이럴 경우에도 여기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최초로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이자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처음 갖출 당시에 확정일자를 찍었잖아요. 이때 보증금이 2억이라고. 나중에 보증금을 증액한 거예요. 증액해서 2순위로 똑같은 임차인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확정일자를 또 찍어야 돼요.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돼. 계약서 새로 써야 되잖아요.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또 받아요. 그러면은 이 증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2억은 1순위,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2순위로 이렇게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전 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최초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할 때마다 계약서를 계속 새로 쓰고 새로 확정일자 받아서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증액을 해서 계약서 새로 쓸 때는 그냥 계약서만 동사무소에 들고 가면 새로 찍어줘요. 이미 주민등록은 돼 있으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고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10번 할 차례죠. 10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근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1순위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은 주민등록을 옮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린 거죠. 그때 임차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존의 것이 유지된다는 주장을 한 거지. 근데 아니다. 아니고 전세권은 남지만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된다. 이런 얘기예요. 11번 확인할 텐데 11번은 약간 필기가 필요해요. 필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는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자는 누구냐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자고 보증금은 5천입니다. 실제 판례에 보면은 보증금이 정말 5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정말 5천입니다. 실제 사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자는 또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A. 대항 요건을 갖춥니다. 계약서 2장 쓴 겁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계약서 2장. 전세권 설정 계약서도 쓰고 전세권 등기도 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을 한 거죠. 그럼 이자는 전세권자 지위와 임차인 지위를 다 갖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갖게 돼요. 그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저당권이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죠. 경매가 신청된 거예요. 저당권은 뭐 돼요? 소멸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뭘로 했어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자, 이 정도까지는 필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뭐 된다고 그래? 소멸된다고 그러지.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됐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3천만 원의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얼마를 배당받고 3천만 원을 배당받고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하나도 못 받고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 2천. 2천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과연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이 경매 신청일이잖아요. 이걸 이제 실무적으로 말소 기준이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 이런 표현을 쓰죠.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임차인이죠. 근데 이게 동일인이랄지라도 두 가지 지위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이 전세권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에요. 11번. 최선순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입니다. 두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다고 했을 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됐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좋아. 좋아요. 12번은 유사한 사건인데 이것도 실제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려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자, 이 사람은 또 최선순이 전세권이면서 임차인이었던 자예요. AA. 이 자가 주민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완전이고 완전 최대 안전빵이네요.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가 주민등록을 집번을 잘못 썼어요. 주민등록을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번은 효력이 없는 거지.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것도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와요. 저당권이 들어온 이후에 주민등록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재전입신고를 해요. 다시 올바르게. 그래서 순위가 바뀌죠. 저당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민등록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3순위로 밀려요.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황이죠. A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했지. 그럼 저당권을 소멸하지.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A는 뭘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 위에 선순위니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실수했냐면 법원 경매계에서 공무원이 실수를 합니다. 법원 경매계 배당 요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거든요. 경매계 공무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보니까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나중에 주민등록을 다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은 날짜만 보니까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거야. 근데 전세권도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거고, 그래서 경매계 공무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이라고 착각한다고. 1번, 2번, 3번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니까 얘는 배당을 다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세권을 말소시켜버려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법원에 거기 말소되는 권리 전세권이라고 적혀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경매 입찰할 때 전세권이 말소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들어갔지. 전세권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매가 됐는데 다 소멸돼 버린 거지. 이 전세권이 인수가 안 된 거죠 지금. 그때 이제 임차인 AA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보자고요.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고 이때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세권은 인수해라 이 말이야. 전세권마저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전세권마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우선 변제권 관련 중요한 판례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른쪽에 13번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양그라 4번.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제도. 3년 전에 신설된 제도예요. 자, 1번. 다음에 쭉 열거되어 있는 금융기관 등에게만 허용하고 일반인에게는 허용이 안 돼요. 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5천이나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5천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승계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그냥 전세 보증금만 담보로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이자가 좀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번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보증금이 2억이다. 근데 이번에 5천을 대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2억 5천의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얼마를 대출해주면서 5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에 5천만 원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쓴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쓰면은 이렇게 되면 2억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5천만 원은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으로 하겠다. 1순위 우선 변제권을 둘이 놀아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당 요구, 따로따로 배당 요구해서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채권이 안전하니까 담보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논아갖자. 전부 다 승계하는 게 아니고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승계한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전부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열거된 금융기관에게만 이걸 허용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일반인은 이걸 악용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나와요. 2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했다. 상실한 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했거나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했었는데 등기가 말소됐다는 거죠. 이때는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임차인도 안 되니까요. 3번 중요해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임차인 돈 안 갚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방 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임차인 대위해서 임대차 해지할 수는 없다고. 4번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판례예요.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로서, 이건 제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제도고 일반 채권자거든요.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채권자인데 우선 변제권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에요. 이자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있는데 일반인이 저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내 돈 빌려간 거예요. 근데 임차인에게 이제 돈 빌려갔는데 뭐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야, 너 우선 변제권 있지 않냐? 그거 너 빌려간 만큼 나 줘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했을 때 이자는 채권의 회수가 지된 목적이잖아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금융기관에게만 인정한다고. 자, 5번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이런 것도 되게 실무적인 내용이거든. 실무적인 내용이 주임 중개 실무에서는 더 좋아한다는 거. 민법에서는 판례를 좋아하고. 자, 확정일자 부여는 어디서 해주느냐 보자고요.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자 시군구 출장소. 시군구 출장소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평택 같은 데 보면은 경기도 평택이요.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넓어서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이게 평택이라면요. 시청이 여기 있어요. 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출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출장소.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청의 분점.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 지원도 돼요. 대원도 되고, 등기소도 되고, 공증인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데서 확정일자 부여한다.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은 읽고만 가도 돼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적은 확정일자부라는 걸 작성해야 돼. 이 경우 전산처리 정보 조직, 전산망 이용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확정일자 받으러 가보셨나요? 받으러 가면은 공무원이 컴퓨터에 뭐 입력해요. 이 확정일자 부여예요. 확정일자부. 3번은 재작년에 출제한 지문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계약 증서에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 양거로 2번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1번은 읽고만 갈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어요. 밑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냐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은 들어가지요. 소유자도 들어가고 임대인이 항상 소유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대지의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등기부에 등기된 자들,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도 이해관계 있는 자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예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꼭 동의가 있어요.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냥은 안 되고 동의 얻어야 됩니다. 동의 얻어서. 다음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3번하고 4번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3번은 어디 밑줄치냐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 누구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지. 이 계약을 체결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박스에 들어있는 거에 열람 보여주세요. 서면 교부 복사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누르나 보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적물,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거 해야지. 목적물, 두 사람 인적사항, 당연하지.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당연하지. 차임 보증금, 그럼. 임대차 계약,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다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주택에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4번. 이번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특히 중요한 건 누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오른쪽 박스에 들어있는 거에 열람, 서면 교부 요청이 된다. 이 중에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인적사항이 빠져 있어요. 인적사항이. 그렇구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인적사항 요청이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은 인적사항 요청은 말이 안 되지. 그거 빼고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요청할 수 있다고. 인적사항도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고 나올 수 있다. 자, 5번도 알아야 돼. 5번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그 정보 요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 확정일자 받을 때도 수수료 냅니다. 이때 수수료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내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와 정보 제공 수수료로 구분하는데 구체적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주임법은 관할부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라는 걸 기억합니다. 법무부령. 확정일자 받는데 수수료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600원 들어요. 600원. 되게 싸요. 자, 6번 이제 소액임차인 제도로 갑니다.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들어봤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라고 해요.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소액임차인은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제도죠. 이걸 그냥 줄여서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최우선은 아니거든요. 경매에서 얘는 얘 앞에도 0순위로 따로 있어요. 배당 순서가. 얘는 1순위죠. 0순위도 따로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통하기도 해요. 그냥.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뒷장을 잠깐만 넘어갔다 다시 보실래요?
586쪽에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 색깔 처리된 게 현재 기준인데요. 작년 3월 31일자로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네요. 숫자는 거기 있는 거는 외워야 돼요. 거기 있는 거는. 자, 서울. 서울만 1등이에요. 나중에 우리 상인법 공부할 때도 이 단계가 같으니까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 1억 이하. 서울은 보증금 1억 이하일 때 누구다? 소액 임차인이다. 한 가지만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인법,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상인법, 상가 건물 임대차 있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런 걸 쓰거든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써요. 근데 주임법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 보증금 X만 가지고 따져요. 보증금만 고려한다. 차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안 따져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래도 소액 임차인이에요. 이게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하면은 서울에서 보호될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1억 이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증금 X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래서 월세 있는 임차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보호되는 경우는. 예. 월세는 안 따진다고.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안 따지고 보증금이 1억 이하면 보호됩니다.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뭐 안양, 수원 뭐 이런데, 성남 이런데, 뭐 과천 다, 군포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중에 인천은 포함됩니다. 여기는 8천 이하다. 일대 소액 임차인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인천 빼고 나머지 광역시입니다. 그 수도권 빼고 1번, 2번은 없습니다. 1등하고 2등은 전부 다 수도권이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고요. 나머지 광역시 대전, 뭐 대구, 부산도 다 여기 들어가요. 울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광주, 광역시 다 들어가요. 광역시. 그다음에 용인, 안산, 김포, 뭐 광주 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용인, 안산, 김포, 광주. 세종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들어왔고요. 이런 데는 6천 이하로 하자. 6천 이하로 하자. 나머지 기타 지역과 광역시 군지역. 광역시 군지역일 땐 5천 이하로 하자. 자, 이렇게 됩니다. 1억, 8천, 6천, 5천. 요요는 방법은 1등은 1억, 꼴등은 5천. 딱 반절이죠. 일단 이 가운데를 첫 부분과 끝부분을 기억합니다. 1억과 5천. 1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2천씩 내려간다. 1억 8천, 6천, 5천. 1억 8천, 6천. 여긴 1천 내려가지만 5천입니다. 이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입니다. 여기 인천이 좀 특이합니다. 인천은 광역시잖아요. 광역시인데 인천은 특이해요. 몸뚱아리는 2등, 팔다리는 4등이에요. 광역시 군지역은 기타로 갑니다. 인천 광역시는 2등, 광역시 군지역은 꼴등, 강화군, 옹진군. 나머지 광역시는 3등. 용인, 안산, 김포, 광주는요. 뭐 과밀 억제권역까지는 아닌데 꼴등으로 빼기는 좀 서운한 동네. 용인, 안산, 김포, 광주. 용산, 포주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산, 포주, 용인, 안산, 김포, 광주. 세종시 여기 처음 들어가 있고 여기. 그리고 이제 얼마씩 받냐면 받는 금액은 3분의 1씩 받아요. 3분의 1씩.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오른쪽은 안 이어도 돼요. 자, 1억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3,330이죠? 3,330인데 무조건 올림이에요. 올림. 이게 3,400. 100단위에서 올려요. 3,330이잖아요. 그래서 100 단위로 올려줍니다. 3,400으로 이렇게. 8,000을 3으로 나눠보세요. 3, 2는 6, 3, 6, 18이잖아요. 남잖아요. 2,700 이렇게 되는 거죠. 6,000이면 2,000인 거고. 5,000을 3으로 나눠보세요. 3, 1은 3, 3, 6, 18.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받는 거다. 올림이다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걸 외워야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1번에 저당권이 있대요. 1번 저당권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2번에 임차인이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지금 대학 요건 갖추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이래요. 1억이에요.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는데 이 집이 1억에 이제 경매가 됐네요. 경매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먼저 얼마를 가져간다? 임차인이 3,400을 얘보다 먼저 가져가는 제도라고. 먼저 가져가는 제도라고. 나머지는 얘가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당권 입장으로 볼 때는 열받는 거 아닌가? 열 안 받아요? 저당권이? 열받지. 아니 나보다 밑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먼저 가져가네? 이거 뭐 선순위 해치는 거는 이거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선순위 해치는데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은행인데 보통 은행인데 은행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행 바보 안 채권 돈 빌려준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저당권자는 이 집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 집에 빈 방이 있네 하나? 여기 3,400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아니 1억 이하로 들어오면은 나보다 3,400을 먼저 가져가겠네? 그걸 감안하고 대출해 줘야지. 1억에서 3,400을 빼고 6,600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대출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선순위 해치는 건 아니라는 걸,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제도라는 거. 전 재산인데 이거 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세 번째. 임차인 또 있어. 자, 7,500이야. 그래도 얼마 줘요? 그래도 3,400을 줍니다. 네. 3,400 이상 1억 이하는 다 3,400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거죠. 대출을 더 적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임차인 또 있습니다. 얘가 5,000이래. 그래도 얼마 줘? 3,400을 줘요. 근데 보니까 얘들만 합쳐도 집값을 넘어버려. 그러면 실제 이게 대출이 되겠나? 대출을 안 해줘버려, 아예. 대출을 아예 안 해줘버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임법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전체 주택가액,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 이거를. 그래서 5천만 원 안에서만 이걸 줍니다. 그래야 5천만 원이라도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이 셋을 먼저 나눠주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냐면, 자, 5천만 원 가지고 나눠줄 때, 자, 1억 7,500, 5천이면은 비율이, 여러분 비율이 4대 3대 2의 비율로 제가 썼잖아요. 이 비율을 썼잖아요, 지금. 그러면 5천만 원을 4대 3대 2로 나눠준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9인데, 얘를 9분의 4 주고, 9분의 3 주고, 9분의 2 주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냐. 아니면 3,400씩 받는 거니까 1대 1대 1 똑같이 내준다는 얘기냐. 어느 쪽으로 준다는 말일까? 찍어보세요. 이거 못 맞추신 분, 뭐 내기 500원 내기 할래? 500원 내기. 틀리신 분 글 올려주세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일까? 찍어보세요. 500원? 뭐? 오른쪽이에요. 똑같이 줘요. 이거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이만큼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비례해서 줍니다. 똑같이 이걸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얘가 보증금이 1,700이다. 그럼 얘는 1,700 받거든요. 1,700인데 1,700보다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비율이 2대 1이잖아요. 비율이. 이때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2,000, 2,000, 1,000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나머지 가져가는 그렇게 가져가요. 배당을 받을 때 그렇게 배당한다고요. 보니까 이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가잖아요. 먼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확정일자에 의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그런 권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관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보죠. 앞으로 가죠. 585쪽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확정일자는 무관하다는 거. 시험을 낼 때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면 X로 고릅니다. X.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라는 거.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근데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오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매 될 걸 뻔히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집주인하고 짜고 집주인하고 가짜가 들어와요. 가짜. 실제 가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배당 3,400 배당 받아가지고 둘이 놀아먹으려고. 갑자기 친구가 옆에서 이제 이불 깔고 자고 있는 거죠. 모르는 놈이. 그런 거죠. 그리고 3번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적 일정의 범위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지가 입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는 못한다. 2분의 1 넘지 못하고 4번하고 5번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5번은 뭐냐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한 명 임차인을 본다. 보증금 합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혼부부가 들어왔어요. 신혼부부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 소액임차인 아니잖아요. 집주인하고 이렇게 남편 6천짜리, 와이프 6천짜리 계약서 2장 쓴 거 이렇게. 계약서 2장 써가지고 3,400씩 나중에 가져가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가정공동생활하는 가족이라고 합쳐버린다고요. 합쳐서 하나 임차인을 본다. 1억 2천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꼼수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 안에 들어있는 거 숫자 외워야 된다고 그랬고요. 저 밑에 이제 소액 임차인 관련 판례 보시면은 1번 대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된 경우도 지상건물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법리는 대지의 저당권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없는 대지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저당권은 앞으로 주택이 들어오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하필 소액 임차인이 살 거라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지로부터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대지의 저당권 당시 뭐가 있었어야 한다.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지의 저당권 당시 건물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건물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유사한 거예요. 읽어보시고 3번 갑니다. 3번은 처음 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첫 줄 끝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는 보증금이 많아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을 정당하게 감액해 소액 임차인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제 저당권자가 태클을 건 거지.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인데 처음에 1억 2천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춰가지고 8천으로 계약서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3,400을 먼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자 보니까 열받는 거지. 야, 니네 둘이 짜고 한 거지, 이거. 집주인하고 둘이 짜고 한 거지? 그랬던 거지, 이제. 그랬더니 판사님이 보니까 아니야. 정당하게 보증금을 가입해 소액 임차인 되었고 그 임대차 계약이 통정의 표시 무효도 아니야. 그러니 소액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판사님은 이 통정의 표시 무효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몰라. 둘이 짜고 한 충분히 냄새가 나는데 두 사람이 눈을 보니까 진정성이 있었나 봐요. 되게 착해 보였나 봐요. 선하고. 네, 그랬었나 봐요. 네. 자, 4번. 4번은 어디부터 보냐면 세 번째 줄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상가 임차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주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애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거기에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네. 근데 저당권자가 더 태클을 걸었죠. 내가 저당권 당시에는 상가 임차인이었다고. 갑자기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보증금 일정에 나보다 먼저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니야. 이 주임법은 공부상의 표시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당권 당시에는 상가 임차인이었어도 나중에 충분히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자도 소액 임차인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자, 주택임대차위원회에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1번 알아야 돼. 1번, 2번, 3번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요? 오로지 왼쪽에 있는 표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만 해요. 소액 임차인 범위, 보증금 일정의 범위 기준 이것만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꼭 둔다. 어디에 둔다고? 법무부에 꼭 둔다고. 딴 데도 많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15명. 항상 위원장 포함한다고 그랬죠. 항상 홀수라고 그랬죠. 우리 책의 맨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죠.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 7명, 11명. 7월 11일. 이거는 9월 15일. 앞에 있는 건 7월 15일. 7월 11일. 뒤에 있는 건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9월 15일이라고 외우세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 거기도 차관이죠. 국토부 제1차관. 여기는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참고하시고요. 박스 참고하시고 양가로 2번 들어갑니다. 몇 가지만 공부하면 여기는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 항상 2년이라고 그랬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신설된 겁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작년에 3월 31일 날 아까 586쪽에 있는 표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표를 3월 31일 날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 모여서 이것도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그때 헤어지기 아쉬웠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헤어지지 않냐고. 연임 못하니까 우리 법 개정하자고. 법 개정해서 우리 한 번씩 더 하자고.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맨 앞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 규정 없어요. 그리고 협회 공제 사업의 운영위원회 있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지 이제 까먹었어요. 오래돼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제 사업의 협회 있잖아요. 협회 공제 사업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는 19짤 이거 있었잖아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있었잖아요. 그때. 운영위원회는 총 19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날 세고 투표했잖아 그때.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운영위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여기도 연임할 수 있어요. 이게 정책심의위원회만 연임 규정이 없어요. 이게 비교가 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앞에다가 한번 적어드린 게 있어요. 몇 페이지를 참고하시냐면 제가 책에도 분명히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판서가 아니고요. 48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금 잠시? 48쪽을 찾았다 치고 자 임기 보세요. 거기가 정책심의위원회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빼고 임기는 2년 그리고 뭐 저 써있고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연임 규정은 없다. 그런데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주임법상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임기 제한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드렸네. 예. 잘했죠? 네, 잘했어요. 네. 자, 됐어요. 588 보고 있어요, 우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없다고 그랬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저 밑에 위원장의 직무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간사 지나가시고 회의 갑니다. 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하는군요. 9월 15일이라고 저는 상상해요. 아까 9명, 15명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우겨요. 우리끼리 우겨. 9월 15일 날 정기회의.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4번요.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밖에도 문 잠그고요. 고기 먹어요. 고기. 9월 15일 날 우리 이제 9명, 15명 모여지고 고기를 먹어요. 밖에도 문 잠그고 비공개로 다 먹어요. 그리고 다 먹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차돌박이에요. 차돌박이. 위원장이 차관이잖아. 차관이어서 차돌박이를 위원장이 꽂아요. 위원장이 꽂습니다. 이렇게 꽂습니다. 먹어라 이렇게 위원장이 꽂아. 한 잔하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반칙으로 2점 먹는 사람이 있어. 반칙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2년, 임기는 2년이니까 2년 너는 연임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웃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라도 외우자. 그리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9월 15일 날 정기회의 꼭 해야 돼. 근데 이걸 2번 더 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고기 먹고 싶을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임시회의 더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갈 거예요. 590페이지, 590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존속기간 쭉 가고 주임법을 마치고 그다음에 상임법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서 다음 주에 진도가 끝나요. 다음 주에. 그리고 그 1시간 보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가 1월 20일자로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되면서 법률은 진작에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시원히 입법 예고했어. 입법 예고 사항을 제가 이제 책에다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행 일자로 대통령령 국토부령이 나오면서 일부가 수정돼 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입법 예고대로 100%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을 1시간을 통째로 지우고 새로 촬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지 올리고 홈페이지에다도 공지를 올릴 텐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때 제가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2번째 시간을 통째로 없애고 새로 촬영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가 좀 일부가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정오표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연휴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새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1시간을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하신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명절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는 한참 명절 주시겠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